넌 원래 이 집 피도 아니잖아. 그걸 모를 줄 알고. 순간 공기가 멈추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피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의 딸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재개발을 앞둔 서울 성북구 낡은 상가에서 시작되는 유언장 도난과 숨겨진 핏줄의 비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께 한 푼도 들지 않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래된 간판 아래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성북구 낡은 상가 건물 하나가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외벽을 다시 칠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시멘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3층 옥상 난간은 녹이 슬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죠. 건물 정면에는 1990년대 초반에 달아놓은 간판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어요. 장전자. 전파상이 한창 유행이던 시절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고치던 가게의 이름이었습니다. 장태식은 올해 72살이었어요. 매일 아침 태식은 상가 앞 골목길에 서서 그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 중 한 자는 비가 새서 희미해졌지만 태식은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건물은 안 변해야지. 1층에는 구두 수선집이 있었어요. 80대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로 늘 창문 너머로 망치 소리가 들렸죠. 2층에는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65살로 오래된 무협지와 만화책 사이에 앉아 손님보다는 책장을 더 자주 들여다봤어요. 3층은 태식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낡은 라디오 몇 대와 고장난 선풍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이 상가는 80년대와 90년대 성북의 청춘들과 함께 늙어왔습니다. 그 시절 이 골목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전파상 앞에서 새 라디오 소리를 들었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으며 헌책방에서 무협지를 빌려 읽었죠.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골목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골목 입구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씩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상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땅 취급을 받았어요. 동생 장민호는 올해 69살이었습니다. 민호는 형 태식과는 달리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고집했어요. 회색 정장에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신었고 머리는 언제나 뒤로 넘겼죠. 민호는 상가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툴툴거렸습니다. 그는 형에게 말했어요. 형, 건물 두 채 중에 한 채는 내 이름으로 돌리자니까. 다들 형만 알아줘. 태식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IMF 때 도망만 안 갔어도 벌써 내 이름으로 하나 해줬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998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자 한동안 잠적했었어요. 그 사이 형 태식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죠. 건물을 지키고 빚을 갚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호는 형 앞에서 늘 기가 죽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나도 노력했는데 왜 형만 공을 인정받는 거야. 조카 장은지는 45살이었어요. 민호의 딸인 은지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면 이 오래된 상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은지는 핸드폰으로 낡은 간판을 찍고 1층 구두 수선집 앞에 낡은 의자를 찍었어요. 2층 헌책방에 먼지 쌓인 책장도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라지는 풍경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은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안 싸움의 무대가 하필이면 여기야. 은지는 회사에서 재개발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땅의 보상금만으로도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죠. 아니, 자녀 세대까지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지는 불안했어요. 아버지 민호와 큰아버지 태식이 또다시 싸울 게 뻔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식은 상가에 나와 작업실 문을 열었어요. 민호는 가끔 들러서 형과 담소를 나눴고 은지는 주말마다 찾아와 청소를 도왔죠. 그러나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건물 가치, 노부의 건강 문제, 형제의 질투. 이 모든 게 서서히 끓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은 안 꺼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유산 얘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골목 어귀에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로 어묵과 순대를 팔았죠. 저녁이면 태식과 민호가 가끔 그곳에 앉아 소주 한 잔씩 했습니다. 둘은 별다른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감정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제의 질투, 원망,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상가 3층 작업실 한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낡은 철제 금고로 태식이 30년 전에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태식은 가끔 금고 문을 열어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80년대 젊었을 때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옛 이웃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상가와 그 안에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가로등 불빛 아래 태식은 홀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건물이 사라지면 우리 형제도 끝이겠지. 그 일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태식이 상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고 태식은 늘 하던 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태식은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은 간신히 난간을 붙잡았지만 몸은 계속 아래로 미끄러졌죠. 큰아버지. 마침 상가에 들른 은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은지는 재빨리 달려가 태식을 붙잡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은지는 태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태식은 의사로부터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은 안 해. 약만 처방해줘. 민호가 병실 밖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은지가 다가가자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이 저러니까 이제 정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은지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태식은 사흘 뒤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오지우는 45살로 10년 넘게 태식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언장 작성을 원하시는 겁니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이놈의 건물 정리 좀 해야지. 오지우는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일단 초안만 작성해줘.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유언장 초안이 완성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지우는 태식에게 봉투에 든 서류를 건넸어요. 태식은 봉투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2채의 운명이 담겨 있었어요. 태식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상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가족들을 불렀어요. 민호와 은지가 상가 3층 작업실에 모였습니다. 태식은 낡은 금고 앞에 서서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태식은 유언장 봉투와 건물 서류를 금고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형,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금고는 장 선생님과 저만 비밀번호를 압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지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태식은 금고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민호와 은지도 말없이 뒤따랐어요.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든 유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큰아버지는 건물을 어떻게 나누려는 걸까? 아버지 몫은 있을까? 내 이름은 들어갔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토요일 새벽 6시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의 전화였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당장 상가로 와봐. 큰일 났어. 은지는 황급히 옷을 입고 상가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3층 작업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금고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금고도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금고가 억지로 열렸어요. 은지는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언장 봉투가 찢겨 있었어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지만 한 장이 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 건물 이동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든 페이지였죠. 민호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호는 즉시 소리쳤어요. CCTV는 확인했어?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져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오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3시 5분 화면 속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작은 체구의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더니 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뒤 인물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민호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저건 분명 형이 짠 거야. 누굴 시킨 거냐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우는 영상을 다시 돌렸어요. 인물의 걸음걸이, 어깨에 걸친 에코백, 손가락 마디의 모양.
은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저 발걸음 낯설지가 않다. 은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쾅거렸어요. 화면 속 인물이 신고 있던 운동화, 어깨에 걸친 에코백의 무늬. 은지는 자신의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무늬였어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자마자 민호는 태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형이 꾸민 거 맞지? 태식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왜 내 유언장을 훔쳐? 정신이 있냐, 너.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건물 두 채 다 형 이름으로 두고 죽을 거지? 그래서 문서 바꾼 거 아냐?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헛웃음만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욕심 많은 놈으로 보이냐?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애써 중재했어요. 아버지, 큰아버지,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형, 나 잘 알잖아. IMF 때도 형이 날 속였어. 이번에도 똑같은 수작 부리는 거 아냐? 태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죠. 은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증거도 없잖아요. 민호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몰라.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흘 뒤 오지훈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CCTV 영상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더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어요. 오지훈은 화면을 확대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이 키홀더 분명 최근까지 이 상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의 가방에 달린 작은 키홀더가 보였어요. 노란색 고양이 모양이었습니다. 오지훈이 덧붙였죠. 누군지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키홀더는 은지가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어요. 은지는 늘 가방에 달고 다녔죠. 은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키홀더 흔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지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어요. 민호도 은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아니야, 나만 그런 것 같겠지. 절대 아니야.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태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태식이 상가에 몇 시에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금고 방에 몇 번 들어가는지 체크했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자신의 뒤를 밟는 걸 알고 일부러 움직임을 줄였죠. 의심은 세입자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민호가 2층 헌책방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그날 새벽에 뭐 하셨어요? 헌책방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집에서 잤지. 민호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새벽마다 나와서 뭐 하더라던데요? 헌책방 주인은 황당해했습니다. 내가 왜 도둑질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층 구두 수선집 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식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귀 어두워서 잘 몰라. 억지스러운 소문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헌책방 주인이 돈이 급해서 그랬을 거라고 했어요. 또 누군가는 구두수선 노인이 태식 편이라 일부러 방조했다고 수군댔죠. 상가는 점점 더 불신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은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CCTV 화면 캡처를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밤마다 들여다봤습니다. 모자의 각도, 어깨에 걸친 에코백, 손가락 마디의 구분 모양. 볼수록 낯익었어요. 은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자세를 취해봤어요. 에코백을 어깨에 걸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이건 거울 속 내 모습 같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지는 급히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은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은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그랬을까? 아니야, 내가 왜 그랬겠어.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실제로 잠을 설쳤었어요. 새벽 2시쯤 깨서 한참을 뒤척였었죠. 그리고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태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은지는 이상하게 피곤했었어요. 마치 밤새 어딘가를 다녀온 것처럼요. 은지는 삭제된 페이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자신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미 의심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은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성북골 골목 끝 포장마차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어묵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지는 대답 대신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낡은 상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1998년 IMF 직후 셋이서 비닐하우스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 은지는 오들오들 떨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와 큰아버지 태식은 싸우기만 했죠. 돈 때문에, 건물 때문에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린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만 싸워요. 제발이요.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는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 이 집안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이틀 뒤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성북구청 대회의실에는 주민 100여 명이 모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앞쪽 스크린에는 재개발 구역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조합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어요. 핵심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들은 평당 보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태식과 민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식의 상가는 바로 그 핵심 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예상 보상금을 발표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상가 하나만으로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태식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형, 이건 그냥 상가가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설명회가 끝난 뒤 태식과 민호는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건물 2채 어떻게 나눌 건데?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민호는 화가 났어요. 형,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태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못했어요. 태식은 다시 걸어갔죠. 며칠 뒤 오지훈이 태식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긴급하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태식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고 민호와 은지도 함께 불렸습니다. 오지우는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던 중에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오지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8년 11월 상가 건물 하나의 소유권이 잠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던 기록이었어요.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IMF 직후에 이 상가 소유권이 잠시 장은지 씨 이름으로 넘어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2달 뒤에 곧바로 다시 장태식 씨 명의로 돌아갔지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어요. 은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저 20살이었는걸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채권자들이 막 몰려오던 시절이었거든.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럼 그때 내 딸 이름을 형 마음대로 쓴 거야? 태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어. 채권자들이 건물을 압류하려고 했어.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 명의로 잠시 빼놓은 거야. 은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시절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자가 말했었죠. 민호 씨, 일단 따님 이름으로 잠시 빼놓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쉽게 못 건드리게요. 은지는 그때를 아직도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밤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소리. 어머니가 울면서 은지를 꼭 안아주던 순간들. 민호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럼 결국 내 딸 이름도 형 마음대로 쓴 거네? 그럼 이 건물 원래부터 은지 몫이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가 다 길바닥 신세였어. 넌 도망가고 없었잖아. 누가 빚을 갚았는데, 누가 건물을 지켰는데. 민호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그래, 형이 다 했지. 형이 위대하지. 그래서 뭐, 이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태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오지우는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움켜쥐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건물 등기부에 올라갔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몰랐을 거야. 그때 넌 어렸으니까. 은지는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어요. 큰아버지, 그럼 그 유언장에는 뭐가 쓰여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나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어. 내 목도 있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은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만 가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은지는 상가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 앞에 서서 은지는 오랫동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장전자. 80년대에 달아놓은 간판은 이제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어요. 상가는 재개발을 앞두고 가족의 상처를 함께 드러내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네온, 주인 잃은 VHS 플레이어. 그 속에 묻어두었던 80년대와 90년대의 비밀들이 서서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상가 1층 구두 수선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망치로 구두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2층 헌책방에서는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3층 작업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렸죠. 은지는 3층 금고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은지는 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여기 들어왔던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그날도 아침 일찍 상가로 나왔어요. 평소처럼 간판을 올려다보고 작업실 문을 열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태식은 난간을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큰아버지. 마침 청소를 하러 온 은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태식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태식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태식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큰 출혈은 없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태식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팔이 저렸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병실 밖에서 아버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민호는 1시간 뒤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는 형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형, 이제 정말 몸 관리 좀 해야겠어.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민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서성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오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뒤 민호는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지훈은 민호를 맞이하며 물었어요. 형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민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 이제 형이 혼자서는 일을 처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형이랑 같이 살피겠습니다. 대리권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오지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이 지금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예요. 동의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오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후견인 지정은 법원을 통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민호는 책상을 탁 쳤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그때 가서 재산 분배하라는 거예요? 오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이를 갈았어요.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모퉁이에서 은지와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민호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냥 변호사님께 문의할 게 있어서. 은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안을 힐끗 들여다봤어요. 오지훈이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병실 앞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를 들었죠. 대리권, 재산분배, 후견인. 은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다시 아버지는 돈 앞에서 싸우고 있구나. 은지의 머릿속에 오래전 들었던 한 문장이 되살아났어요. 1998년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싸우던 날 큰아버지가 내뱉었던 말이었죠.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넌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애야. 은지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었어요. 어른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치만 보며 살았죠. 사흘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태식, 민호, 은지, 그리고 오지훈이 모였어요. 태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듬거렸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합시다, 형. 재개발 계약도 해야 하고 유원장 문제도 남아있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런데 금고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유원장 원본은 변호사님한테 있잖아요. 오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금고에서 사라진 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의 핵심 조항이었죠.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태식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 그 페이지에 뭐가 쓰여 있었어? 태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 또 나만 빼놓고 다 결정한 거지? 내 몫은 없는 거지?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몫도 있어. 걱정 마. 민호는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마나? 10분의 1? 20분의 1? 태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그동안 뭘 했는데 도망만 다니고 빚만 지고 나한테 손만 벌렸잖아. 민호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그래서 평생 형한테 빌붙고 살아야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는 은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넌 원래 이 집 피도 아니잖아. 그걸 모를 줄 알고. 순간 공기가 멈추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식이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 말은 하지 말랬지. 은지는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피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의 딸이었던 거죠? 민호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움켜쥐고 상담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달려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지는 병원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골목을 지나쳤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멀게만 들렸습니다. 은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만 맴돌았어요. 넌 원래 이 집 피도 아니잖아. 은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느새 성북골 골목 끝까지 와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낡은 포장마차, 구멍가게, 그리고 작은 분식집. 은지는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분식집 주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젊었을 때 상가 옆 청춘다방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를 이 골목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은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할머니를 알고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어머, 은지야. 어쩐 일이니? 은지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오며 말했어요. 먹어. 속 빈 얼굴이다.
은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저 떡볶이만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 이야기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들었구나.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건 그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내가 태어난 건 1980년이었어. 그때 이 골목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지. 상가 위에 하숙방이 있었거든.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80년대 상가 3층 위 옥탑방에는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어요. 25살쯤 되었던 여자는 근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청춘다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죠. 할머니는 그 여자와 친했어요. 그 여자는 참 예뻤어.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밤마다 술 취한 남자를 기다렸어. 그 남자는 늘 밤늦게 와서 새벽에 떠났지. 다방 단골이었거든. 나도 그 남자를 알았어. 은지는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다방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 애나 때문인 건 알지만 내가 책임질 수는 없소. 그리고 떠났지.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큰아버지 장태식이었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여자는 혼자 너를 낳았어. 하숙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는 사라졌지. 너만 남겨두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제일 먼저 안고 나온 사람 누군지 아니? 내 아버지 장민호야. 은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민호는 형한테 달려가서 소리쳤어. 형, 이 애를 어떻게 해? 죽으라고 버려둘 거야? 태식은 대답도 안 했지. 그러자 민호가 말했어. 내 딸로 키우겠다. 그렇게 울던 사람이야. 은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 아내도 놀랐지. 그런데 민호는 고집을 부렸어. 형이 책임 안 지면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장씨 집안 딸이 된 거야. 은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는 평생 너를 진짜 딸처럼 키웠어. IMF 때도 빚에 쪼들릴 때도 너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지. 그게 내 아버지야. 은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은 태식이었고 자신을 지킨 사람은 민호였어요. 그런데 유원장 금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CCTV 속 인물, 그리고 사라진 페이지.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유원장에는 뭐가 쓰여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태식이 양심이 있다면 내 목도 남겼을 거야. 은지는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상가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장전자.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감춘 사람도 지키려 한 사람도 결국 같은 사람이었던 건가. 은지는 상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금고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은지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혹시
아저씨 아니, 작은아버지 아니, 나에게는 둘 중 누가 진짜 아버지였던 거지. 은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80년대에는 빨래를 널던 옥상, 90년대엔 라디오 들으며 라면을 끓여 먹던 곳이었어요. 은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낡은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숨기고 도망치는 대신 직접 진실을 꺼내기로요. 금고 속에서 사라진 유언장 페이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 페이지를 가져갔다면 왜 그랬는지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은지는 마음속에 문장을 하나 새겼어요. 진실은 누구를 닮았든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만 새 삶이 자란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오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두가 모였습니다. 태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오른쪽 팔은 아직도 떨렸고 말도 조금씩 더듬거렸어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방만 바라봤습니다. 형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은지는 제일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에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CCTV 속 바로 그 가방이었죠. 오지훈이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유언장 최종 정리를 위해 모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리? 형이 저 상태인데 무슨 정리를 해요? 그냥 법원에서 결정하게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오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법원 판결보다는 가족 간 합의가 낫습니다. 그 전에 금고 사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오지훈을 노려봤어요. 태식도 휠체어에 앉은 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지훈은 노트북을 열어 CCTV 화면을 띄웠어요. 사실 금고에서 사라진 페이지의 원본은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복사본을 보관했거든요. 태식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CCTV 속 인물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그럼 누구예요? 대체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방 안을 돌았어요. 민호는 형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고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은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에코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색 고양이 키홀더가 달린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고에 들어간 사람 저예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 은지야, 내가 왜?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을 꺼내려고 갔던 거예요. 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편지를 내가 봤단 말이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오후 큰아버지가 금고 문을 열어두고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봤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는데 편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은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오지훈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는 구겨진 흔적이 있었어요.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태식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지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은지는 사실 내 피를 받고 태어난 아이다. 1980년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나 책임지지 못했다.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고 떠났다. 대신 동생 민호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민호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러니 내 재산의 일부를 반드시 은지에게 남겨달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태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눈을 감았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지도요. 은지는 아버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감당해온 게 뭔지 알았어요. 남의 여자가 낳은 애를 데려온 바보, 형 뒤치다꺼리나 하는 동생.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수군댈 거라는 걸요. 민호는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다시 금고에 들어갔어요. CCTV에 찍히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만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는 에코백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을 가렸지만 걸음걸이나 가방은 숨길 수 없었죠. 새벽 3시 저는 금고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불태웠어요. 태식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어요. 은지를 향해서였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큰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니에요. 큰아버지는 적어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호가 벽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내가 내 진짜 딸이라고 믿고 살았어. 아니, 진짜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은지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딸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좋은 아버지였어. 나보다 훨씬. 민호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변호사 사무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식은 휠체어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민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죠.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유언장 내용을 정리하시겠습니까?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도 얼굴을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형을 바라봤죠. 오지훈은 새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장태식 씨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오지훈이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성북상가 이 동 중 한 채는 장은지에게 상속한다. 재개발 보상금 포함 전액.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지훈이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한 채는 장태식과 장민호 공동 명의로 한다. 재개발 보상금은 형제가 반반씩 나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어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늦었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지훈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셋째, 재개발 보상금 중 일부는 옛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 지원금과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이 골목과 함께 늙어온 사람들을 위한 늦은 사과이자 보상이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돼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몫이야. 내가 평생 못해준 것들에 대한 거야. 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나만 바보였네. 남들 눈치 보며 키운 딸이 이렇게 나를 지키려다 도둑이 됐구나. 그러나 민호의 눈끝에는 눈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고마워. 아버지를 지켜줘서.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겐 아버지가 둘 있는 거예요. 피를 준 사람, 그리고 살게 해준 사람. 둘 다 제 아버지예요. 태식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호야, 미안했어. 평생. 민호도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벽이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계약이 완료되고 상가는 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낡은 간판도 삐걱거리던 계단도 녹슨 난간도 모두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세 사람은 상가 앞에 모였어요. 은지는 핸드폰으로 건물을 찍었습니다. 1층 구두 수선집, 2층 헌책방, 3층 작업실. 하나하나 렌즈에 담았어요. 태식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장전자. 40년을 함께한 이름이었죠. 민호가 형 옆에 섰습니다. 형, 이제 정말 끝이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석 달 뒤 재개발 현장 옆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회색 화강암으로 만든 작은 비석이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전자가 있던 자리.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수많은 청춘과 가족의 기억이 지난 자리. 은지는 기념비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며라는 제목으로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라디오 고쳤었어요. 90년대에 자주 갔던 헌책방이 여기였네요. 이 골목에서 첫사랑을 만났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은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목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성북시장통 순댓국집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식당으로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순댓국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가족끼리 밥 먹는 거죠. 민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건강 관리 좀 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태식이 웃었어요. 알았어. 네가 먼저 가도 안 되고. 은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투닥거리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순댓국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개발 이후 어디로 이사할지, 보상금은 어떻게 쓸지, 세입자들 지원은 언제 시작할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지가 두 사람의 팔짱을 꼈어요. 태식은 지팡이를 짚고 민호는 형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세 개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아버지, 큰아버지,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보자.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유산을 노린 형제의 싸움은 끝내 한 아이의 선택으로 멈춰섰습니다. 피보다 지독한 건 오해였고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세월이었어요. 건물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상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세월이 남기고 간 이야기들이 있죠. 이 작품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은빛낭독실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따뜻하게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